네, 이번엔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완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성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국민의힘 대표가 지금 바뀌고 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하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통합비대위원회를 제안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정치 현안을 갖고 토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습니다. 면직을 대통령이 또 재가를 했고 바로 이제 오후 5시에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이 발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이제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 사퇴 8일 만에 비대위 체제로 이제 전환하게 됐는데요. 오늘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이 이런 그 말을 했네요. 그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상황이면 휘둘러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비대위원장직을 이제 수락하게 된 그 계기도 이야기를 했고, 어쨌든 그 당이 위기에 처한 순간에서 본인이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말은 이제 대변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체제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총선에 또 이제 어떤 영향으로 이어지게 될지, 키워드로 이제 현재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장관이 용산과 과연 긴장 관계로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윤핵관이 과연 이제 이선으로 또 좀 물러설 수 있는지, 두 가지 요 쟁점을 중심으로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네, 먼저 좀 들어볼까요? 자, 우선 그 당청 관계, 당정 관계, 네. 용산과의 관계는 이제 현재의 수직적 관계에서 이제 수평적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은 그거는 좀 추상적인 표현이고요. 자, 그러면 수평적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반 국민들이 그동안의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바뀌었구나 하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네. 본인들은 바뀌었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일반 유권자들이 안 바뀐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말짱 허사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결국 뭘 보여줄 것이냐. 네. 우리 이렇게 수익적 관계 아닙니다라고 백날 주장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고 그걸 국민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카드를 던지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친윤 문제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뭐 장제원 의원 물러난 거 아닙니까? 친윤의 대표 주자가 물러났으니까 저는 뭐 친윤 이선 후퇴의 절반은 달성이 됐다고 보고요.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절반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철규 지금 인재영입 부위원장도 원조 친윤 그룹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근데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금 다 알려져 있죠. 여태까지 총선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하고 있죠. 네. 그런데 갑자기 빼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을지 몰라도 네. 자, 그럼 그 역할을 어떻게 이어받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국민들이 인식하는 하나의 잣대가 될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야당으로부터 공격받을 소지도 굉장히 많아요. 네. 왜냐하면 워낙 윤석열 대통령과 이미지가 겹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불식하느냐, 뭐 그게 과제입니다. 네, 결국 이제 용산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윤핵관의 위치, 뭐 이게 이제 뭐 국민들이 좀 중점적으로 또 가장 좀 중요시하게 보는 그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게 최종적으로 확인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공천도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고요. 또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 당장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거보다는 당장은 이제 국민의힘 좀 고정 지지층 한테 좀 이렇게 자신감을 주는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한동훈 장관이 상대적으로 젊은 편이죠. 73년생이니까 50세인데요. 유권자 전체로 보면 뭐 적은 나이도 아닌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이렇게 놓고 보면 훨씬 젊죠.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좀 세련된 용모와 뭐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정치인이 등장하는구나 이런 그런 효과는 확실히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마찬가지로 평생 검사를 한 사람이고요. 얼마 전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하고 말로 좀 상당히 심하게 좀 치고받았죠. 어린 X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후진 정치를 했다. 뭐
뭐 어디 어디 술집이나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공방을 했는데 지금 보면 송영길 전 대표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물론 판사가 구속시킨 거긴 합니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반부패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의 좀 열성 지지층, 특히 이제 민주당을 싫어하고 이재명 대표를 아주 증오하는 이런 국민의힘의 열성 지지층은 좀 환호하는 이 함정 소리가 지금 여기저기서 막 들려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제 그런 효과는 있는데 이제 그건 이제 긍정적인 면이고 이제 네. 역시 이제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제 아까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하고의 관계를 얼마나 가져갈지. 또 공천에서 친윤석열 의원들을 이른바 속된 표현으로 공천 학살을 한다 그러면 환호는 할 수 있는데 네. 그럼 대안이 누군지 그럼 역시 한동훈 전 장관이 아주 친한 사람들은 역시 검사들이거든요. 네. 그럼 검사 출신 법조인들을 대고 공천을 하게 되면 그 뭐 친윤석열 공천 배제하는 거는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지금 당장 어떻게 내리긴 좀 어렵고요. 좀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뭐 그렇게 야박하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당으로서 이제 총동원 체제 이런 모양새를 갖추는 거고 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내년 총선이 민주당 또 이제 야당과 여당이 중도층을 누가 어느 정도 이제 흡수할 것인가가 이제 관건일 텐데 이런 조금만 추가해 볼게요. 네. 이런 약점이 좀 있을 거예요. 좀 너무 엘리트라는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이게 그게 이제 인기의 요소이기도 한데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약간 좀 대비가 돼요. 윤석열 대통령은 좀 털털한 이미지. 예, 그렇습니다. 예. 풍모도 좀 크고 술도 잘 마시고 뭐 이렇게 말도 시원시원하게 하고 그에 비해서 이제 한동훈 전 장관은 좀 이렇게 너무 깔끔하고 이제 술을 전혀 깍쟁이 이미지가 술을 전혀 있는데. 안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뭐 혹시 엄친아라는 표현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렇게 엄마가 이제 자식들한테 잔소리할 때, 아유 엄마 친구 아들은 말이야 공부도 잘하고 말이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할 때 굉장히 그 공부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예능 활동도 한 분이고요. 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트 이미지가 이 정치를 할 때는 오히려 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민심하고 좀 더 가까이 가는 노력을 과연 한동훈 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 좀 궁금하고요. 이 싸움을 굉장히 잘하죠. 민주당 의원들하고 싸워서 뭐 거의 10대 0 정도로 이긴 거죠. 특히 이제 권투를 비교하면 그 공격을 당할 때 네. 그대로 맞받아치는 이제 카운터 블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인파이터 기질. 카운터 블로우가 뭐냐면 상대가 공격에 들어오는 그 속도를 그대로 맞받게 되면 그 충격이 훨씬 이용해서. 배가 네.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KO 승을 거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한동훈 전 장관이 이제 그런 싸움의 기술은 아주 상당히 뛰어난데 자, 비대위원장은 싸움만 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네. 정당을 잘 관리하고 이제 공천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실력을 좀 발휘할지 이런 부분도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싸움도 잘 해 나가면서 또 이제 중도층을 어떻게 이제 포용하고 또 이제 적을 어떻게 또 안고 갈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부분이 전혀 검증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또 데이터도 갖고 있지 않아요. 네.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검사로서 뭐 무슨 수사를 잘했다, 뭐 조선제일검이다, 뭐 이런 부분은 다 알겠어요. 그건 이제 검사 한동훈이고. 네. 자, 정치인 한동훈으로서는 오늘이 첫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런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과거 검사 때는 이랬으니까 잘할 거야. 또는 검사니까 정치는 못할 거야. 어느 것도 우리가 지금 단정할 수가 없는 대목이죠. 네. 이제 그런 점들이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기대도 하면서 때로는 불안도 할 거예요. 네. 또 저러다가 혹시 또 잘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아주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짜 뭐 한동훈 이제 그 전 장관이 됐는데 네. 정치인으로서의 오늘 그 첫날을 첫날이죠. 맞이하게 된 네. 거네요. 바로 들어서자마자 총선이라는 큰 전쟁터로 나아가게 된 이런 이제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행보 계속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고 모두가 이제 관심 있게 볼 텐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 민주당 상황으로 좀 가보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어제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와 만남에 좀 실망을 이제 했고 또 해오던 일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오던 일, 신당 창당에 대한 이런 이제 추측들을 계속 이제 낳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사퇴하고 또 통합 비대위로 갈 것을 이제 강조를 한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의견은 얼마든지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일축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이제 신당 창당에 대한 이제 관측 두 분의 생각을 3주 연속 여쭤보게 이제 됐는데 정치가 이제 생물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상황들이 좀 어떻게 좀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인지 이번에 성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앞으로 3주 더 계속 같은 질문을 아마 하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내년까지 이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신당 창당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낙연 전 총리는 민주당의 경선 후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전국적으로 신당 창당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조직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탈당을 하고 신당 창당을 하면 현역 의원이 단 한 명이라도 따라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선 따라 나올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도 지금 좀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김부겸 전 총리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가지고 단둘이 만나기 부담스러우면 이재명 대표한테 나하고 같이 3자가 만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는지 답변을 했는지는 지금 정확히 취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워낙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이낙연 전 총리하고 좀 만나라. 화해를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외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든 뭐 만나는 장면 같은 게 연출이 될 텐데 그걸로 이제 과연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전 총리의 지금 마음이 좀 풀릴지 네. 이게 무슨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있지만 사실은 좀 화가 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한테 그 사람의 일이라 이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 앞으로 좀 상당히 시간을 가지고 좀 역시 지켜봐야 될 그런 현안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그래도 그 본질적인 부분에는 공천권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비명계, 네. 비명계가 과연 공천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비주류의 몫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이재명 대표가 허용해 줄 것인가 아닌가. 네. 이게 전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걸 위해서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신당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 어저께 반응처럼 뭐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거는 이낙연이라는 사람을 당내에 n분의 1로 취급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네. 아마 그 얘기를 듣고서도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응? 내가 n분의 1밖에 안 되나? 네. 아마 거의 뭐 한 비주류면 과거의 예를 보면 대개 60대 40 정도 해서 4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비주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친문도 있다고 치면 이거를 너무 그 좀 무시하는 경향 뭐 이런 거를 아마 이낙연 전 대표가 느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계속 아마 신당 추진을 계속 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걸 해나가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럼 이재명 대표가 계속 이낙연 전 대표를 n분의 1 취급을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왜 쉽지가 않냐면 사실 공천 작업이 조금씩 이제 내년 초부터 진행이 될 텐데 그럼 거기서 탈락하는 하위 몇 % 그룹 있지 않습니까? 네. 현역 의원들. 이 사람들은 그냥 물러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낙연 신당으로 이낙연 신당에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지금과 상황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여러 가지의 재판 리스크가 있어요. 네. 그 부분이 이제 1심 선고 1월 달에 또는 2월 중순까지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럴수록 이재명 대표로서는 또 정치적 부담이 훨씬 더 가중돼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면 아마 이재명 대표가 어느 시점에는 저는 이낙연 전 대표한테 그 공천 부분과 관련한 그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결국에는 이제 이낙연 신당의 이제 관건은 공천권 이제 지분이고 그리고 이제 나갔을 경우에 속으로 보면 그런 거다는 거죠. 네네. 겉으로 그 얘기는 잘 안 할 텐데. 창당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민주당으로서는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제 갈 수가 아니 있기 경선에서 때문에. 떨어지면 못 가죠. 출마를 못 하니까. 네. 그러니까
탈락하는 사람 있잖아요. 탈락한 처음에 사람. 컷오프 되는 사람들은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 현역 의원들도 꽤 있을 거예요. 역시 이제 총선에서 이제 부담감 때문에 형 어쨌든 뭐 민주당 상황도 이낙연 신당 창당에 대한 이야기 이제 3주 연속하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 연말 마지막까지 이어질지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도 역시 그 민주당 안의 이야기인데 이제 86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80년대 학번 60년대생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중점적인 이제 86 세대란 거기 이제 운동권 출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그 민주당에서 86 용태론을 둘러싼 갈등이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이슈가 되겠습니다.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이제 구속이 됐고 또 친명 원외 조직이 86세대를 정조준하면서 기득권 강화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한총련 출신의 정의찬 특보의 총선 후보 부적격 판정을 계기로 내부 갈등이 이제 커지고 있는데 이번에 그 민주당 86 용태론 그 갈등 두 분의 말씀 들어볼까요? 이거는 좀 핀트가 잘못된 겁니다. 민주당 안에 지금 1960년대생이면 한 50대 중반부터 60대 초반까지일 텐데요. 그 민주당 의원들을 놓고 봐도 운동권 출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변호사라든가 사업하다 온 사람, 경제인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뭐 언론계에서 간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무슨 민주당 안에 그 세대는 다 운동권 출신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전혀 그 사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이 세대론을 갖고 얘기하는 게 네. 이게 별로 건강한 토론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 그 어느 나라든 한 50대 정도가 이렇게 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네. 뭐 60대, 70대 되면 이제 은퇴해야 되는 거고 20, 30대는 아직 좀 그 정치 경력이 일천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다수는 한 50대 중심으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정의찬 씨 문제 부적격 판정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건 정의찬 씨의 문제예요. 네. 이걸 가지고 무슨 전대협 세대하고 한청년하고 뭐 지금 대거 패싸움이 붙었다? 이걸 이 프레임을 이용해서 좀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한총련 출신들이 좀 있겠죠. 근데 그 개별적인 문제인 거지. 네. 지금 이게 국민의힘에는 그 세대가 없을까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딱 세대로 치면은 한총련 세대예요. 그렇다고 뭐 그렇게 묶어서 거기서 무슨 국민의힘 안에 무슨 세대 대결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좀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뭐라고 그럴까 나이 많다고 사람 차별하면 안 되고요. 또 젊다고 사람 차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60년대생 민주당 운동권 의원들 중에 네. 능력 있는 사람은 정치 계속해야 되고요. 능력 없고 부패한 사람은 정치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좀 약간 일반화시켜서 논쟁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 의원님. 이 86세대 용태론, 그다음에 뭐 386세대 퇴진론 이게 나온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의 퇴진한 사람 없고요. 네. 그 결론은 늘 그냥 그렇게 하다가 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질적인 부분은 밥그릇 싸움이라고 봅니다. 결국 공천 싸움이죠. 그러니까 그 일부 남아있는 뭐 86그룹이나 그런 사람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이 싸움이에요. 이거는 그 어떤 뭐 지도부가 정리할 사항도 아니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 우상호 의원은 본인이 용퇴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 이것도 네. 결국은 자기네들끼리 공천을 누가 받느냐는 그 경쟁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다른 그룹을 묶어서 이걸 한꺼번에 좀 밀어내볼까 뭐 이런 것에 불과하지. 네. 실질적으로 아마 86그룹이 뭐 자기네들 해서 우리는 이제 나이도 많고 뭐 할 만큼 했으니까 물러나자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거 그냥 총선 앞두고 지난 그 한 20년 전부터 그냥 나왔다가 들어가는 그런 이슈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제목 자체가 좀 잘못됐어요. 옛날 4.19 세대부터 용퇴한 세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용퇴를 왜 합니까? 밑에서 밀어 올리는 거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젊은 세력이 그룹을 형성해서.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로 가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이걸 무슨 뭐 아주 알아서 용퇴해달라? 아니 무슨 뭐 그런 낭만적인 지금 이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느 저 일반 회사에서도 네. 이제 오너가 우리 좀 조직을 젊게 하기 위해서 이번 그 이사들은 좀 되고 한 40대 이사도 이렇게 임명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50대, 60대 된 이사들이 우리는 회사를 위해서 용퇴하겠습니다.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그게 이제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여야가 이제 법정 시한을 넘긴 지 그 18일 만에 내년도 예산안에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쟁점이었던 R&D 예산 6천억 원 늘었고 또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렸던 지역화폐 예산도 3천억 원이 이제 새롭게 반영이 됐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야당의 민생 예산이 반영이 됐고 또 여당 쪽에서는 이제 건전 재정이 또 확보가 됐다. 뭐 이런 서로 이제 주고받은 그 예산안이 합의가 됐다, 편성이 됐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분의 생각도 요 이슈는 좀 짧게 들어가 그렇죠. 볼까요? 아니 이거는요. 처음부터 저희가 예상을 했지만 사실은 그냥 결국은 주고받는 겁니다. 네. 그렇죠?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예산안은 늘 그래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주고받을 거 저는 그냥 날짜를 지켜서 12월 2일 전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몇 주 전에도 요 이슈 갖고 이제 말씀드렸을 때 두 분 다 연말이면 뭐 타결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연말을 넘긴 진짜, 적이 한 번도 네. 없고요. 네. 이거를 여야의 문제로 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건 약간 좀 바꿔서 행정부와 국회의 문제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하고 국회 다수당하고 일치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네. 지금처럼 여소야대일 때는 이게 문제가 생겨요. 이게 사실 대통령제라는 게 대통령 중심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대표가 둘인 거예요. 대통령도 국민이 선출하지만 국회도 국민이 선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병립형 권력 구조라고 해요, 대통령을. 그래서 어차피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행정부, 네. 수반이 대통령하고 국회, 예산심의권과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하고 이렇게 서로 한 발씩 양보해가면서 상호 견제하고 협력해가면서 국정을 끌어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 합의 굉장히 잘 된 거고요. 앞으로 내년도에 이제 법안도 이런 식으로 행정부와 국회가 서로 좀 양보해가면서 타협해가면서 해가는 모양새가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다음 이슈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슈인데요. 예산 전국이 이제 끝나자마자 이번에 쌍특검 법안 처리를 놓고 또 전운이 여야 간에 짙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 민주당이 28일, 그러니까 다 일주일 후인데요. 이제 본회의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못을 박았고 국민의힘은 이제 당연히 반대 입장인데요. 앞서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 출범할 때 첫 과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응하느냐가 또 그냥 커다란 숙제일 거다 이렇게 이제 꼽히기도 했었는데 한 장관이 제안했던 총선 후에 이 특검법을 일부 독소 조항을 이제 수정한 후에 수용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던 뭐 요 부분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좀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 마지막 이슈로 두 분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28일에 지금 현재 이 법안을 전혀 고치지 않고 네. 그대로 국회에서 표결로 밀어붙이겠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왜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대한 국민 설득 작업에 나서겠죠. 네. 그게 이제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이 마지막에 얘기했던 바로 독소 조항들입니다. 네. 뭐 특검 추천권이라든가 뭐 생중계, 아니면 뭐 브리핑 생중계. 이제 브리핑을 뭐 매일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민주당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는다 하면 아마 그 지금 한동훈 비대위에서도 그 문제에 대한 검토를 이미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할 것인가. 다만 이게 이제 그 국민의힘의 입장은 그런 거죠. 총선을 앞두고 지금 선거용으로 이용하겠다는 게 너무나 명백하니까 네. 그 점에 있어서 좀 융통성을 보여주면 그러면 우리도 그 김건희 특검을 받겠다 이런 거죠. 네. 그런데 뭐 그런 부분을 민주당이 전폭적으로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은 저는 그냥 충돌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과거처럼 그냥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그 여권에서 거부권 이게 아니고 여권에서 융통성을 보이는 부분에 대한 그 일반 여론의 평가 네. 이런 것들은 좀 아마 과거 충돌 방식과는 조금 달라질 거예요. 네. 여권에서 기대하고 있는 게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네. 성 의원님. 이게 이제 총선 직전까지 이렇게 밀려오게 된 게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 좀 정권 초기부터 좀 해달라고 했는데 여당에서 안 하는 바람에 그 신속 처리 법안 패스트 트랙에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니 총선 전에 특검 법안을 뭐 이렇게 하겠다는 게 뭐 민주당에서 시기를 잡은 것처럼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 이게 민주당 얘기인데 뭐 그것도 꽤 일리가 있어요. 이게
그 좀 난감하게 됐습니다. 이게 양쪽 다 저 총선 후 특검 제안을 한동훈 장관이 제안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조선일보에서 아이디어 네. 차원에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동훈 장관 의견도 아니고요.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윤재옥 원내대표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전혀 그럴 생각 없다는 거. 이건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또 민주당 쪽에서도 무슨 그런 절충안 우리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선 아까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그냥 저 국회에서 법안 처리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걸 좀 풀어가는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여전히 수사 중이고 또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 고소장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얼른 수사를 하면 돼요. 특검을 왜 합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한다는 명분으로 특검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인, 대통령 부인에 관한 일이긴 하지만 네. 좀 이렇게 정면 돌파를 하면 굳이 특검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번 좀 깊이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28일 본회의에서 바로 민주당이 처리하겠다고 이제 공언의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 이 시간에 가장 또 큰 쟁점으로 두 분의 말씀을 또 들을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두 분의 오늘의 한 줄 논평 들어볼까요, 최 의원님?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를 했는데 정치를 단 하루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을 갑자기 집권당이 비대위원장으로 했습니다. 네. 뭐 과거에 물론 이준석 전 대표도 뭐 국회의원 배지 안 달고 했지만 그거보다 더 심한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그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도 초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네. 여의도 정치권이 좀 반성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영선과 초선이 이끄는 여의도 정치권을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 의원님? 예, 지금 한동훈 장관을 이 비대위원장에 앉히는 이유는 이제 총선에서 이겨보겠다 이런 얘기죠. 뭐 본인도 그래서 9회 말 투아웃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총선에서 이기면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전히 국회 선진화법 살아있고요.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그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네. 총선에서 이기면 그 이기는 쪽에 국회의원들, 당선자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네. 총선 결과보다 정치 회복이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 내년 예산안 합의 내용에 대한 평가 그리고 쌍특검 법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까지 오늘의 전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